매불쇼 오랜만에 찾아주셨습니다. 이분은 다른 분들한테는 굉장히 관대한데 네. 최욱한테는 굉장히 날카로운 분입니다. 예, 한창민 의원님 박수로 맞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창민입니다. 네. 최웅님 너무 고생하셔가지고요. 네. 오늘은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저 또 저격 안 합니까? 저 저격수는 아니고요. 아니, 저는 최웅님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가요? 매우 어려운 과정에서 어려운 논점을 할 때 조금 더 과감했으면 좋겠다 과감하게. 이런 바람으로 이전에도 선거 과정이나 이런 데서 맞습니다. 좀 다른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이렇게 요청했던 그 그렇죠. 정도 부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이거 워낙 바쁘신 건지 아니면은 매불쇼가 좀 망하는 것 같아서 거리를 두는 건지. 피해 의식이에요. 피해 의식인가? 네, 피해 의식이에요. 그런가? 예. 피해 망상이겠지? 모두를 다 의심하게 돼. 너무 계산적이에요. 다 의심하게 돼. 섭외했는데 안 나오잖아? 뭐야, 이거? 내 이렇게 생각해. 이게 피해 망상이야. 피해 망상. 예. 박구영 교수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래간만에 나와가지고 진짜 오랜만이에요. 체육 앵커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다는 것도 조금 몸으로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뭐 원래 욕 많이 얻어먹지 않았어요. 네, 원래도 좀 먹는 스타일이에요. 네. 욕하기 좋은 관상이에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네. 워낙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 보니까 그런 거죠. 좋아하는 사람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니요? 예. 아주 위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전당대회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부터 잠깐 좀 볼까 하는데 이 추세가 좀 안 좋아요. 지금 상황이. 이거 우리가 진짜 좀 긴장해가지고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우리라도 좀 빨리 모색을 해야 됩니다. 네. 자,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리얼미터가 월요일 날 발표한 주간 집계인데요.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이번 주는 0.3% 포인트 하락했습니다만 5주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네. 43%로 계속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취임 이후 긍정평가 최저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갤럽하고 MBS 조사도 지난주 발표됐죠. 각 사 모두 44%, 49%로 최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부동산 문제가 한국갤럽 조사에서 그 평가 이유를 물어보면 네. 부동산이 정책이 잘못돼서라는 의견이 지금 가장 높게 부동산. 지난주 조사 대비 8%포인트 오른 30%가량으로 나타나서 부동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네. 이슈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또 각자 입맛에 따라서 이거 해석을 또 다 달리해. 부동산 정책이 이러해서 떨어진다. 정반대로 저러해서 떨어진다라고 이 또 정반대로 분석들을 합니다. 정책을 가지고 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중진들 골프 회동하면서 4년 중임제 또 이 개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또 전당대 한 가운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평상시 같으면 여당에서 뭐 이런 야당의 공격을 방어막을 쳐주는데 지금은 전당대회를 한참 뜨겁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이런 관련된 부정적 이슈에 대해서 방어막을 쳐주지 못하고 또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대통령한테 좀 부정적인 평가를 좀 했던 한 주간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지표가 좋지 않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이제 월화수목금 이제 계속 조사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어제 이제 낙선했던 대표 후보라든지 또 당선됐던 그 친청의 뭐 최민희 최고라든지 인터뷰를 오늘 할 때 네. 굉장히 또 통합을 강조하는 네네네. 발언을 네.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지지자들도 네. 조금 이제는 통합에 방점을 두고 네. 또 김민석 대표도 수락연설에서 이제 ABC 플랜 얘기하면서 두 번째 B가 통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 주부터는 조금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이나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당대회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불쇼가 좀 너무 오랫동안 쉬어가지고 네네. 요거를 잠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은데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이제 압승을 했고요. 서울 경기에서는
이제 김민석 후보가 박빙 우세를 했는데 예. 일단 호남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호남권 득표를 보면은 송영길 후보 9.81%, 정청래 후보 32.65%, 김민석 후보가 57.54%로 24.89% 포인트 앞섰습니다. 네, 호남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네. 굉장히 격차가 컸어요. 네. 네.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거의 똑같이 나왔네요. 아, 정말이에요? 스리스리 이특수. 그럼요. 아, 정말 제가 그 거짓말하면 큰일 나요. 지난주 월요일 날 방송에 제가 나와서 이 지표를 보여드렸잖아요. 호남. 그러면서 김민석 후보 당선이 조금 유리한 상황이 됐다라고 했는데 리얼미터 조사 결과 이게 첫 번째 페이지가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호남 결과인데 57.7% 김민석 후보가 지지를 받았는데 실제 득표를 57.5% 했어요. 이 정도면 수리수리 이택수리 아닌가요? 그러네. 그 정도로 거의 맞췄다고 봐야겠네요. 네. 네. 그리고 수도권도 사실 리얼미터 조사는 한 5%포인트 앞섰는데 이제 살짝 앞서는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지난 주말을 거쳐서 대통령 지지율이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발표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30% 반영된 조사는 조금 의외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른바 친천계 이성윤 후보가 많이 높게 나오고 그래서 한 며칠 사이에 대통령 지지도가 빠지면서 또 반명친 이제 그런 표현 안 썼으면 좋겠는데 지난주까지는 아무튼 그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전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친천계 후보들이 좀 득표가 많이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한 것 네, 같습니다. 뒤에 이야기까지는 끌어다 쓰지 마시고 이런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수리수리 택수리. 네. 차근차근 갑니다. 차근차근 가겠습니다. 네네네. 혹시 이 결과에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럼 호남은 김민석 후보 압승 살펴봤고요. 방금 말씀하신 서울 경기 한번 볼까요? 서울 경기로 가보면 송영길 후보 7.05%, 정청래 후보 46.28%, 김민석 후보 46.66%로 0.38%포인트 우세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여론조사가 30%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네. 선호 투표를 이제 적용한 여론조사 수치만 공개가 되기 때문에 당대표 여론조사 30% 반영되는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여론조사를 보면요. 정청래 후보 50.7%, 김민석 후보가 49.3%를 득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호 투 결국은 이제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선호 투표로 갔는데 자 최종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종 득표율입니다. 정청래 후보 45.92%, 김민석 후보 54.08%로 8.16%포인트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김민석 후보가 민주당 당 대표로 당선이 됐는데요.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수락 연설 저희가 또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이렇게 다 차근차근 준비가 돼 있는데 다 끌어다 써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마음이 네. 급합니다. 자,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당원께 감사드리고 국민께 감사드리고 하늘에 감사드립니다. 1인 1표의 전도사이신 정청래 후보님, 준비된 지도자 송영길 후보님, 저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지신 두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스승 김대중의 뒤를 이어 감격이고 평생 동지 이재명의 길을 이어 뿌듯하고 K 황금시대 사명이 있어 막중합니다. 당청관계, 당정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가 될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선거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결과에 앞서서 요거는 또 중요한 뉴스였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후보 그리고 김용호 후보가 16일
김용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후보직을 사퇴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회복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자, 임미애 후보는 SNS에 최고위원 후보에서 사퇴합니다. 김용 후보를 최고위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글과 함께 사퇴했고, 김용호 후보도 SNS에 저 김용호 지금 이 시간부로 최고위원 후보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 김용호에게 주시려 했던 소중한 한 표는 기호 2번 김용 후보에게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고 사퇴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이제 각자의 몫이긴 합니다만 이제 임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매불쇼에 약 그 100만 구독자 앞에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된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약속을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아쉽게 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최종 최고위원 결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최민희 후보 18.35%, 박선원 후보 17.57%, 서미화 후보 16.60%, 이성윤 후보 16.35%, 한민수 후보 15.86%, 김용 후보가 15.26%로 한민수 후보까지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당대회 상황을 저희가 이제 정리를 했고요. 네. 이제는 여러분께서 분석도 좀 해주시고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당대회. 참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저는 이번 전당대회 전 과정에 대해서 답답함과 우려가 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 그 결과에 대한 해석도 조심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제 임미애 후보하고 사퇴를 하면서 김용 후보를 지지했던 것도 사실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어떤 의미로 비춰지는지를 좀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그 결과가 오히려 역풍의 결과나 다른 식의 또 역결집을 만들어낸 이런 식의 현상으로 뭐 해석을 해도 될 정도로 마지막까지 당내 선거에서는 보기 드물게 지나치게 좀 대결적인 구도로 비쳤던 부분은 너무 아쉽다 전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총평으로 먼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사실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사실은 마지막에 최고위원들 3명은 굳이 이야기하면은 친청 후보라고 할 수 있는 팀 정청래 후보 3명이 됐다는 것을 볼 때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운데서 조금은 그래도 당청에 대한 조금 더 조금 협력 관계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어떤 생각들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불안과 우려, 비판적인 부분 여기에 대한 어떤 견제의 의미가 좀 적절하게 들어간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우선은 청평을 드립니다. 네. 과정은 굉장히 상처도 많이 나고 과열 양상으로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나름 좀 균형이 잘 잡힌 결과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게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당원들이 사실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비판적인 시선도 보냈지만 네. 이 결과가 또 다른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이 이 마지막 결과에서 조금 나온 건 아닌가 예. 그런 부분을 당선자나 아니면 낙선자 모두가 조금 깊게 들여다봐야 될 결과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은요? 일단 저는 그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좀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진행되는 과정은 되게 불편했는데 결과가 나오니까 네. 참 묘하게 편안해요. 다른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던데 저는 네. 되게 편안하고 지금 상태는 굉장히 편안한 상태인데 네. 저는 이제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말 했는데 이번 선거는 사실은 결과보다 결과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그렇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저는 사실은 이번 선거 전체 득표를 봤을 때 특이한 점은 호남에서 차이지 나머지 점이 특이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과정을 이 전당대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향후 민주당만이 아니라 범민주 진보 진영과 대한민국 미래에 아주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럼 뭐 할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철학자니까 이 네. 관련에 대해서
논문까지는 아니라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글을 한 편 써야 되겠다. 그래서 뭐 글을 쓰고 있는 중이고 네. 그 과정에서 좀 생각나는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좀 이거는 제가 이제 뭐 뒷담화를 하는 게 아니고 이따가 이제 박지원 의원님이 나오실 테니까 미리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번 전당대회 결과의 성격 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박지원 의원님은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로 규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가장 나쁜 평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면 40%에 가까운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또 역시 반명으로 몰아넣는 결과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통합 하나로 가자가 이것도 완전히 시작부터 엇나갑니다.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규정을 해버리면. 예. 이따가 박지원 의원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네. 미리. 네, 이따가 뒷담화 아닙니다. 박전호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는 없는데 네. 정말 지금 이야기한 그런 언어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라고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과 아니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결처럼 구도를 만드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워딩은 굉장히 좋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장 나쁜 해석이에요. 네네. 예, 예. 그거 다 빼갖고 그걸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앞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네.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보기 드물게 좀 감정적인 아니면 노선 갈등처럼도 비춰질 정도로 사람들을 답답하고 힘들게 한 전당대회였던 것은 누구도 부정하기 힘들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럼 이 결과와 원인, 과정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신임 지도부의 역할일 텐데 이 평가를 그 전에 전당대회에서 갈등 구조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 미래에 대해서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석하고 매우 날카롭지만 그게 긍정적인 방향에서 서로의 마음을 보다듬고 예. 반성을 촉구하는 그런 방향에서 해석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네. 야구에서 보면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릴게요. 야구에서 보면 옛날에 빠따 던지기 빠던 네. 아빠던. 잘 안 했는데 요즘 조금 뭐 허용되긴 합니다만 상대 투수를 배려해서 빠던 안 하잖아요, 잘. 네. 예.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거의 한국보다 더 지금 엄격한 기준이 있는데 정치에서는 사실 빠던은 더 조심해야 되거든요. 패배자에 대해서 예우하고 또 패배자나 낙선자들을 지지하는 당원 또 지지자들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뭐 이런 표현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번 전당대회가 저는 황금률에 의해서 나뉘어졌다라고 봅니다. 이게 어느 특정 세력을 완전히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민석 전 총리 그래서 당청 관계에 이제 뭐 창조적 수평 관계라는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뭐 굳이 따지자면 낙수 효과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한 재신임을 하는 이런 세력이 한 절반 정도 있었던 거고 또 당원들로부터 올라오는 분수 효과라고 할 수 있는 당원으로부터 이 권력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또 절반 가까이 됐잖아요. 굳이 이제 이순위 선호 투표에 의해서 한 10% 가까이 차이는 났습니다만 실제 투표 결과는 거의 박빙으로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호남 민심이 약간의 가르마를 타준 건데 아무튼 지금부터는 표현도 좀 조심스럽게 네. 통합의 방점을 둔 뭐 그런 좀 자제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번 선거를 누가 승리했고 누가 패배했다고 보기 어려운 선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는 승패로 빨리 확인하려고 하는 건 누가 승리했다 이런 식의 그 해석은 좋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 해석을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처음 알게 된 게 성남시장 할 때거든요. 그래서 2010년부터니까 15년 동안 그러니까 비교적 저는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 그 이전부터 정치적인 관심을 가져왔는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막 처음 나왔을 때부터 줄고 좋아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선거가 끝나갈 때쯤 돼서 나는 왜 이재명을 좋아했지? 이재명은 나만 좋아한 게 아니라 이재명을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좋아했지? 그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이외로 탁월한 행정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탁월한 행정 능력을 보여줬고 누가 봐도 능력 있는 행정가다라는 느낌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특히 대통령 선거 때 대선 때 많이 내세운 것이 먹사니즘, 잘사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먹사니즘, 잘사니즘의
그 프레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유능한 이재명으로서 유능한 행정가로서 국민들을 모두를 잘 살게 해주겠다. 또는 먹고 살만한 문제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챙기겠다. 그런 행정 능력을 보여주겠다. 저는 그런 프레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이재명을 좋아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네. 이게 능력의 프레임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을 처음 좋아하게 된 건 그쪽보다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서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자, 가장 아래에 있는 자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이후에 쭉 보여준 것은 뭐냐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서민 그 자체의 정치라는 느낌을 줬거든요. 그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사랑하게 된, 좋아하게 되고 지지하게 된 저한테 배경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말과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날부터 마지막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 결코 빠지지 않고 한 말이 억강부약 대동사상이에요. 대동사상. 저는 이 두 개의 프레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또 네. 이재명 정부에 국민 주권 정부는 하나는 먹사니즘 또는 잘사니즘 즉 능력 프레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프레임은 억강부약 대동사상이라는 프레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가 쉽게 말하면 억강부약 대동사상이라는 이재명 프레임과 네. 또 하나는 잘사니즘 먹사니즘이라는 이재명 프레임의 경쟁이었으면 가장 좋았겠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이재명이냐를 놓고 경쟁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경쟁한 진영에서 네. 둘 다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치로 내걸었어.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격은 좀 다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야 이제 경쟁이 되는데 그렇죠.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거군요. 네네. 이거 새롭다. 그리고 예, 이제 예.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평가 본인들이 내세운 정부에서 제시한 평가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과연 이재명 대통령한테 우리가 바라는 다시 말하면 잘사니즘 먹사니즘 관련된 이 지표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높아졌다든가 코스피 지수가 변했다든가 시가총액 순위가 변해 수출 경상수지 다 좋아졌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은 분명 누가 봐도 대통령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건 입증된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잘사니즘 먹사니즘 입증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억강부약 대동사상으로 가는 대통령의 1년 성과가 있었는가. 이 관련해서 아주 쉬운 말만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네네네. 불평등 지수가 높아졌을까 낮아졌을까. 불평등 지수. 지니계수라고 하거든요. 이거- 아주 쉬운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체감하기로는 조금 간극이 더 커진 것 같아.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어.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모두가 성장하긴 했지만 가난한 사람이 성장한 것하고 부자인 사람이 성장한 것 대개 이 통계를 낼 때는 5분의 1을 내거든요. 20%씩 잘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좀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하위 20%의 경우에 네. 하위 20%의 경우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매달 가구당 50만 원 이상의 빚을 지는 것이 하위 20%예요.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실제 반드시 필요한 돈이 있잖아요. 또 버는 돈이 있잖아요. 네. 이 차이가 실제 소비한 돈하고 실제 쓰는 돈하고 번 돈 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국가에서 다 내놔요. 통계 내놓으면 51만 9천 원이 월 평균 적자입니다. 우리나라 월 20%의 가계가. 그리고 이게 줄었냐? 최소한 줄었다는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줄어든다는 희망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모든 통계를 보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이재명 대통령 정치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네네. 대통령이 되는 순간 어떤 이재명이 되길 바라는 것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어떤 사람은 전체 국방이 가장 중요하다. 성장률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네네. 있고 아니야. 국가 경쟁력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고 그분 중요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한테 내가 바라는 이재명은 분배의 정의가 실현됐으면 좋겠어.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자면 불평등이 있더라도 최소 수혜자, 최대 약자에게는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어. 이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 이재명 정부는 먹사니즘, 잘사니즘 프레임에서는 성공한 대통령이 맞다. 하지만 아쉽지만 억강부약 대동세상에 있어서는
성공했다는 지표가 없다. 자, 이 경쟁을 했으면 좋았겠다, 저는. 그 두 가지 경쟁. 이 경쟁을 해서 예. 그랬을 때 나는 A형 이재명, B형 이재명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경쟁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A형, B형으로 하지 마. 표현이 안 좋은가? 오해 사니까 가나. 가형. 가형과 나형. 가형 이재명, 네, 나형 오해 이재명.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네. 해서 경쟁하고 네. 그렇게 해서 보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근데 불평등에 관해서 단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이 위험한 신호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좋았다. 전 세계에서 지금 OECD 국가 중에 극우화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이후에 OECD 국가의 대부분의 진보 정당이나 민주 세력들이 금융과 타협하면서 어떻게 됐냐?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했어요. 주류 기득권으로 국민들한테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이 보기에는 보수냐 진보냐가 안 중요해요. 다 기득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극우 정치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유럽에서도. 이 체제 자체를 이제 부정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극우. 그걸 막았던 게 이재명의 억강부약 대동세상의 프레임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프레임이 너무나 약화되고 있다. 나는 이 문제를 적어도 민주당 당대표 선거라면 다시 말하면 정당과 정부가 창조적 서로 균형을 이루는 그런 관계라면 이번 선거에서 이게 핵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누구를 좋아하니 나빠하니 이런 게 프레임이 된 것이 이 선거가 저는 그래서 모두에게 패배를 안긴 선거다. 지금도 저는 민주당이 바로 이 문제로 돌아가지 않으면 저는 민주당이 지금 예를 들자면 서민들이나 하위 20% 입장에 눈으로 봤을 때 소득분이 하위 20% 눈으로 봤을 때 또는 청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주로 기득권 세력뿐이에요. 민주 진보 진영이 아니에요. 이 문제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화합은 절대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노노의 자료에 나온 표현, 화이부동. 즉, 군자는 화이부동한다. 소위는 화이부동하는 게 아니고 같지만 서로 불화한다. 동의불화. 저는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된 화해를 한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차이를 얼마나 존중할 것이냐. 그리고 그 차이가 얼마나 선명하게 서로 경쟁하게. 다시 말하면 왼쪽 날개가 민주당에 부러지고 있다. 왼쪽 날개가 부러지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여기 나와 계신 소수 정당들도 그 역할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창미 잘못하고 있다. 너무 권력에 민감해요. 나 욕하지 말고 우리 의원님도 잘 사세요. 한창미 대표님도 계시지만 진보 진영도 너무 권력 함수성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서민들의 대변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목소리가 없어요. 담론 영상이 못하고 있어요. 자, 요거 잠깐 정리를 하자면 민주당은 이제 실제로 워낙 큰 정당이 됐어요. 그럼 그 안에서 이제 경쟁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뭐 누구랑 더 가깝니 친하니 이런 경쟁 유치한 경쟁은 그만 가치의 경쟁으로 좀 가자.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경제 성장이 중요한 것 아니냐 하는 가치. 또 하나는 가계 소득을 좀 키워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의 가치. 이런 경쟁. 그렇습니다. 와, 나 오늘 좋은 것 같은데 왜 다들 또 별로네 반응이? 난 좋은데 오늘 얘기. 왜 별로인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로. 사실 이런 이야기를 아까 이제 진보 진영에서 안 했다고 하는데 무수히 이야기하면서 광장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했는데 민주당의 모든 평론가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와, 이게 맞다. 사실은 지금 박구영 의원님, 박구영 교수님이 원칙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맞아. 사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이겁니다. 과연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이야기하고 한국 사회의 평등성을 높인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건 실용주의고 중도 전략이었어요. 그때 모든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맞다 했지 아닙니다. 이거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던 게 지난 1년이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상대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걸 들고 나오는 것은 사실 좀 한 번 더 우리 민주당이 자신들을 돌아보고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많은 지식인들과 그다음에 평론가들 모두 한 번쯤 돌아봐야 된다. 진익에서 이 이야기 나왔는데요.
독재 시대 이후에 가장 불평등이 강하다고 작년에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맞아. 지금은 그런 거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모든 정치적 권력 관계 이야기만 해온 게 1년 동안의 정치평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민주당이 거대화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과연 민주당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느냐. 예를 들어서 금융세제 개혁이 나올 때도 오히려 금투세부터 계속 오히려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실질적으로 아래를 두텁게 하는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민주당 안에서는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한참 띄웠습니다. 그게 1년 동안의 흐름이었다는 것을 우리 한번 명확하게 되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네. 최근에 대통령께서 억강부약과 관련된 이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잖아요. 네. 부동산 정책 중에서 민주당이 갑자기 의원들이 반발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 내용이 대부분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이름으로는 억강부양 정책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의 반기를 든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력화해라. 그리고 그걸 명확히 발전시켜라는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반대편도 똑같이 존중해야 되죠. 그러니까 서로 차이를 명확히 하고 차이를 존중해야 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민주당의 화합이고 민주당이 지금이 정점이 아니라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가면 민주당은 계속해서 약자와 서민과 청년으로부터 외면받는 주류 기득권 정당으로 퇴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그 기점 그걸 확인한 전당대회였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화해하자, 뭐하자, 탄평책 이런 건 다 쓸데없다. 그래요. 그건 예를 들자면 지금 김민석 당대표가 화해의 퍼포먼스를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위로받는 게 아니고 관람자로 전락합니다. 관람자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 내에 서로 다른 날개를 존중해 주자. 그리고 서로 다른 날개를 형성해 가자. 그래야 진짜 이 나라에 의미 있는 즉 주류 언제 민주당이 주류 기득권 세력 정당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세대는 그런 느낌이 없거든요. 민주당에 대한. 그런데 약자나 사회적 약자나 또는 청년들에게 물어보세요. 다 기득권이죠. 그냥 기득권 세력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국민의힘 보는 시각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실제 지금 결과를 보면 그게 입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바꿔야만 한다고 하는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주당 내에. 네네. 그리고 그 민주당 내에 그 세력이 왼쪽에 있는 정당들하고 나중에 더 연대의 끈을 넘기고 그래야 각 국가가 튼튼해지죠.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 여기서 한마디만 덧붙이면 지금은 박규영 교수님이 얘기했던 게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네. 이번에 전당대회가 지난 1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돌아보고 사실은 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3년 동안 어떤 기조와 어떤 정책적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정책 선거가 돼야 되는데 과거를 파는 파묘 선거가 됐다는 비판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모두한테 상처가 되는 선거였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마지막에 김민석 당대표가 수락연설할 때 ABC 전략을 가져왔어요. 네. 사실은 이건 뭐 김민석 후보에 대한 선거 과정에서의 평가를 떠나가지고 딱 하나 그것만 저는 눈에 들어왔어요. ABC 전략. A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비 정치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생활비 국민들이 삶이 얼마나 나아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반성하는 전략에서 이걸 중심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생활비 전략은 미국의 민주사회주의자 DSA의 전략이고 이전에 한동안 대한민국에서 뭐 뉴욕시장 조던 만다니가 됐네 하면서 난리쳤을 때 그 전략이에요. 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뉴욕 해가지고 지금의 임금으로 지금의 물가와 지금의 주택시장 이거 감당하느냐 서민들이 감당 못한다. 그러기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뉴욕을 만들자. 이게 민주사회주의자들의 이야기고 우리 진보 정당들이 했던 이야기인데 이번에 그게 나왔어요. 네. 그 얘기를 했고 이제 비 같은 경우 보더로 전략 같은 경우도 이제 연대 연합 그 다음에 모든 수혜가 모든 사람들한테 가게 하는 이런 정책적 기조를 한다고 해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제로 성과를 내겠다. 단순한 이념을 넘어서. 그래서 ABC 전략인데 네. 사실 이것을 뭐 어제 영어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복잡하게 설명하더라고. 그러지 말고 실제로 사람들의 삶이 그 다음에 더 아래로 더 두텁게 민생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게 마지막 이재명 정부를 성공하는 길이다. 이 이야기가 사실 선거 초반부터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해서 갈 것인가 맞아. 이런 전략으로 나왔으면은 훨씬 좋았을 거다. 네. 이게 바로 지금 박부영 교수님이 얘기했던 이번 전당대회의 포지셔닝이 잘못돼서 서로가 상처를 주는 전당대회로 갔다. 여기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져야지 네. 다음에 통합과 화합도 가능하고 우리가 이야기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 성공을 이야기하냐 이런 구체적인 좋은 논쟁으로 갈 수 있다. 아. 이 말씀을 꼭 강조하고 예.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조차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진짜. 아, 저는 오늘 진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아까 마무리 제가 멘트인데. 하위 20% 얘기했잖아요. 네, 조금 더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통계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50% 대한민국 국민의 50%가 가처분 소득이 상위 50%가 비교했을 때 현격하게 차이 나는 게 6년 만에 최악이에요 지금. 아 지금이 제일 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어, 지금 더 잘 살아지게 된 것만 보게 된 눈을 받게 되는 것은 아. 우리 스스로가 이미 이 해설을 하는 저 역시 주류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것이 맞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야말로 민주당이 다시 살아나려면 막 청년 이런 말 할 게 아니고 지금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갖춰준 소득부터 올려야 된다. 빚지고 인생 자체가 빚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삶 자체가 빚이 되는 인생이 지금 빚이? 20%가 넘는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걸 빨리 바꿔주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지금 저는 화합의 가장 큰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 김민석 당대표가 A 얘기할 때 어포더빌리티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는 만단위 얘기할 때 세 가지예요. 미국 뉴욕에서 보통 사람들이 세 가지의 물음이 있다. 그냥 약자든 청년이든 누구든지 첫 번째 뉴욕에 사는 모든 사람이 작은 집이라도 가질 수 있는가. 주택. 첫 번째 그거거든요. 두 번째 네.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는가. 세 번째 누구 교육 좀 배우고 싶을 때 배울 수 있는가. 진짜 기본이네.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잘 안 돼요. 예. 우리도 지금 이게 안 되는 게, 즉 빚을 안 지고는 이게 안 되는 게 대부분 50%예요. 아,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해야 되는데 네. 그 어포더빌리티라는 게 즉 뭐냐면 미국에서 만단위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화당 안이 있고 민주당 안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봐요. 민생정치라고 하는 것도. 공화당은 뭐라고 하냐. 기업의 규제가 너무 강화되는 걸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 똑같은 단어를 놓고도. 아,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지. 김민석 당대표가 앞으로 다시 말하면 어느 쪽 할지는 몰라요. 아, 그건 몰라.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그것도 똑같이 경쟁이 있을 수 있는 아, 거예요. 그 가치 그냥 경쟁이 있어야 된다.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그 언어를 만단위가 한 것만 생각하고 아 그래도 김민석 당대표께서 이제 만단위의 길을 가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제가 보기엔 너무 빠른 판단이라고 아, 생각해요. 섣부른 판단이다. 두 가지가 가능하다. 아, 어느 한쪽이 좋고 나쁘면 없다. 오케이. 민주당 내 두 날개를 만들자. 그리고 알겠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연대하자. 아, 경쟁하고 연대하고. 예. 아, 너무 나는 오늘 너무 좋았는데. 어때? 와, 나는 진짜 매불쇼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 모든 방송 전당대회 관련해서 한번 보세요. 다 지금도 반명이니 뭐니 이 얘기, 인물 중심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인물 중심의 경쟁 이제는 좀 그만해라. 가치 중심으로 치열하게 경쟁해라. 연대해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예 처음 듣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평론가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이제 어떻게 정청래 대표가 이제 어떤 어떻게 나올 메시지를 낼 것이냐.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가 어떻게 통합 메시지를 낼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거에 그냥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메시지에 들어있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김민석 대표가 부동산 정책 지금 부동산 세제 나왔잖아요. 네. 민주당 안에서 서울시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조금 전에 박병 교수님 얘기했듯이 이것은 세제를 정상화하는 정도 수준이지 엄청나게 파격적이지도 않아요. 맞아. 저희들은 불만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다음 총선에 불리하다 하면서 의원들이 이야기할 때 맞아요.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가르마를 타냐에 따라 가지고 논란들이 더 발생할 거냐 맞아요. 아니면은 국정이 안정화되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여지면서 논쟁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금융세제 어떻게 할 거냐, 부동산세제뿐만 아니라 네, 금융세제 네.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언론개혁이냐 검찰개혁, 형사법 이후에 어떤 방향성에서 잘 정리해 나갈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정책적으로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최고위원들이 반청이냐 반명이냐 반석이냐 친석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정책적 기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최고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올 거냐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대표나 대통령님이 이제 1년 이후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어떤 정책적 기조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메시지가 나오고 국민들을 통합적으로 가져가느냐, 이 예. 통합이 단순하게 봉합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우리의 다수를 위한 모두의 민주당이라는데 도대체 모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의구심을 안 갖게 네. 그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다음에 준비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일단은 너무 여기서 이 얘기는 뭐 앞으로도 또 계속 해야 되는 해야 돼요. 얘기니까 예, 예.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세 분 덕분에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보람됐습니다.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